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며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부터 투기성 비거주 1주택까지 전선을 넓히고 발언 수위도 올리고 있는데요. 최후 수단인 보유세 카드까지 꺼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호한 어조로 시장의 기대를 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역대급 규제에도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은 이후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즉 실제 들어가 살지는 않고 인기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세를 끼고 매수하는 행태를 겨눴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최근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보유세를 제외한 전방위 압박 카드를 잇따라 꺼내든 셈입니다.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앞으로 아마란 말은 없다는 대통령의 강공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달 들어 줄어드는 등 시장도 일단 조금씩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어서 보유세 칼날이 칼집 밖으로 나올지는 결국 향후 시장 동향에 달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설 연휴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증가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부 등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 서울 아파트 값은 53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급등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설 연휴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며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봄 이사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압박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연휴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값 오름세도 한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매수자들이 관망하게 될 경우 집값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에 접어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지 여부입니다.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보합 흐름, 안정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5월 9일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매물 잠김이 생기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흐름을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떤 또 방향으로 또 매물을 내놓을 정책들을 고민을 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보유세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강도 부분들, 집값 변수에 크게 좀 작용을 할 거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서울 상급지와 수도권 외곽 지역 간 가격 양극화가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지세를 제각각 해석하는 일이 자주 목격됩니다. 전화 면접이냐 또 자동응답이냐에 따라 지지율이 널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때 아닌 여론조사 방법론 논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ARS, 즉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보다 사람 면접원 조사가 같은 조건에서는 더 과학적입니다. 면접자 설문 방식의 경우 수많은 전문 연구 영역에서 샤이보터 현상, 즉 내향적 응답 효과가 발생한다고. 실제 결과를 보면 사람이 질문하는 전화면접 조사와 녹음한 문항을 기계가 읽어주는 자동응답, ARS 방식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전화면접 방식의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25%로 집계된 반면 비슷한 기간 100% ARS 조사를 택한 리얼미터에선 34.9%가 나왔습니다. 25대 35, 이 10의 격차는 뭘까? 전문가들은 표본 구성부터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설득과 호응이 수반되는 전화면접은 중도 성향, 부동층까지 응답할 가능성이 크단 건데 실제 응답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RS는 꼭 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적극 지지층이 아니면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자들만 따로 떼 분석하면 ARS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갤럽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물어봅니다. 아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요 결과와 ARS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전화면접은 보편적 민심을, 자동응답 방식은 전투적 표심을 더 잘 설명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질문하는 ARS 조사는 숨은 표심을 더 잘 읽어내긴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차이층은 ARS에 더 많이 응답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지만 많아야 5%에서 한 6, 7%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징이 상호 보완적인 만큼 두 방식을 종합해 여론 추이를 읽어야 정확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지만 정치권에서 유불리에 따라 한쪽을 취사 선택하는 편향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어제 설을 하루 앞둔 서울 도심은 나들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인파로 재래시장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연휴 풍경을 배민혁 기자가 담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옥마을이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처음 보는 굴렁쇠가 얼마 못 가 쓰러지지만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굴려봅니다. 걸음마를 갓댄 아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통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날씨도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넓은 한옥마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투어를 처음 해보는데 좀 재밌었어요. 던지는데 뭔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제대로 중심에 맞아 딱지가 뒤집힐 때 오는 기쁨은 어린아이 혼을 쏙 빼놓기 충분합니다. 요즘은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좀 해서 기분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왔었는데요. 우리 아들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명절에 같이 나왔습니다.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은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명절을 맞은 전통시장에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노릇노릇한 전까지의 한 보따리 산이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돼지 쪽발하고 깻잎 전하고 콩나물로 이렇게 쌌어요. 명절 분위기 나네요. 너무 좋아요. 먹음직스러운 한과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고 잠시 고민 끝에 검은 봉투 한가득 한과를 담습니다. 손에 들린 짐이 늘어갈수록 마음도 풍족해져 갑니다. 시민들은 가족들과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TN
배민혁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올해 설 선물에 말이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장과 도약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물가 속에 이른바 불황형 선물로 주류와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말로 수놓은 패키지, 주류 업체가 내놓은 설 한정 제품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주류업계는 말과 붉은색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은 성장과 도약,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붉은색의 길한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명절 선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산 원액으로 만드는 위스키 업체는 설을 맞아 붉은 말 에디션 한정판을 선보였는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국내 증류식 소주 브랜드도 한정 패키지를 내놨고 해외 유명 브랜드도 잇따라 말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3사의 주류 선물 세트 판매량은 15%에서 24%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상품 중에서도 이런 한정판이라든지 희소성에 있는 상품들에 좀 더 집중하고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황이 이어질수록 빠르게 소비해야 하는 한우 과일 세트보다 주류처럼 보관이 쉽고 다시 선물할 수도 있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흐름은 주류 선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포장 화장품이나 미니 향수 등 대표적인 불황형 설 선물로 꼽힙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핸드크림이나 립밤, 미니 향수 등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선물용 기획 세트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좋지만 나를 위한 작은 사치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 선물 대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은 사치를 즐기려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불황기에도 소비가 완전히 줄어들기보다는 자기 만족이나 선물용으로 소액의 사치를 선택하는 립스틱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로 소비자의 지갑은 다치고 있지만 작지만 확실한 만족을 내세운 불황형 상품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기운처럼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붉은 말의 해 힘차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감정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좀 T 같은 성격인데 올해는 좀 남들의 감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쪽에 아들도 말띠고 누님도 말띠인데 식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올해 주식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날처럼. 말띠인데 저 말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엄마. 순공 10시간 모의고사 1등급 파이팅! 봉사활동을 좀 더 시간 지켜서 자주 나가고 싶어요. 다이어트와 결혼이요. 개그 코드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리즈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네. 가끔 리즈 시절의 사진을 보면 내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잘생겼거든요. 그냥 제가 시간을 다 짜서 제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한번 금연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에이티즈 좋아합니다. 엔하이픈 박성훈 오빠 너무 사랑해요. 세븐틴 좋아합니다. 더 이상 사우스냐 노스냐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코리아 자체로 잘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보면 막 저희 한국인이라고 하면 완전 놀라요. 막 BTS 하면서 완전 국뽕 차오르죠. 다 이루어질지니. 원 30억. 올해 무탈하게 잘 아무이렇게 잘 건강하게 지내달라고 그리고 부자 되달라고.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진이에게 이루고 싶은 꿈은 로또 당첨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내가 제 집어 보면 이것도 좀 의미 있던 시간이 될 거니까 달리기 할 때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심장이 뜨거울 때 좀
좀 우울하고 그런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를 가장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들, 형부, 나연아, 이모 TV 나왔다. 다들 사랑해. 미성아 너무 고맙고 말만 해도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이 마음이 아픈데 너무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엄마 나 TV 나왔어. 엄마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 해줘. 내 자신아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자. 미래 남자친구 꼭 운동 항상 꾸준히 하고 복근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8년 동안 친구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우정 변치 말고 항상 보자. 무조건 된다. 꿈을 꿔라. 이루어진다. 2026년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힙하고 딥하게 화이팅! 2026년 다 이루어질지니 건강, 행복, 사랑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의 김길리 선수가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혼성 계주에서 넘어진 뒤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김길리는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의 세 번째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밀라노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우리 선수들은 준결승부터 고비를 만났습니다. 김길리가 벨기에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걸려 넘어졌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구제를 받아 간신히 결승에 진출했고 최민정은 2조 4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홀로 결승 무대에 선 김길리는 경기 초반 맨 뒤에서 달리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5바퀴를 남겨두고 이탈리아의 폰타나가 흔들리는 틈을 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치열한 선두 다툼을 펼쳤지만 네덜란드의 펠제브루와 캐나다의 사로에게 추월을 허용하고 3위로 골인했습니다. 공식 결과가 발표되자 김길리는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동메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넘어진 뒤 동료들을 향한 미안함에 눈물을 쏟았던 김길리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과 함께 마음의 빚을 덜어냈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최민정을 바라보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온 김길리는 최민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말 선수로서 존경하시는 분이 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게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펠제브르는 여자 500m에 이어 1000m까지 2관왕에 올랐고 네덜란드는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쓰는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금메달 소식은 없지만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은 주종목인 여자 1500m와 남녀 계주에서 금빛 낭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5000m 계주 결승에 가뿐히 진출했습니다. 임종원과 신동민, 이준서, 이정민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5000m 계주 준결승 2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가 나서는 남자 5000m 계주 결승은 오는 21일 오전 5시 반에 열립니다. 앞서 남자 500m에 출전한 황대헌과 임종원은 각각 조 3위로 예선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유승은 선수가 오늘 슬로프 스타일에서 또다시 메달에 도전합니다. 주력 종목은 아니지만 신상 보드를 타고 예선에서 3위를 하면서 정망을 밝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겁없는 도전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오른 18살 고교생 유승은 이번엔 슬로프 스타일에서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단 한 번 점프로 승부가 갈리는 빅에어와 달리 슬로프 스타일은 레일을 비롯한 기물을 3차례 이용하고 점프도 3차례 해야 합니다. 각종 기물 가운데 어떤 걸 탈지 선수 스스로 구성할 수 있어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습니다. 유승은의 주종목은 아닌데 예선에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레일을 끝까지 타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줬고 세 차례 점프에서 특기인 높은 점프를 시도하면서도 착지까지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비계어 때는 돈을 아끼려 출시 2년이 지난 일반인용 보드를 탔지만 이번엔 선물 받은 선수용 보드와 함께입니다. 슬로프스타일 목표도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비계어와 출전 선수가 거의 겹치는데 이번 올림픽 비계어 우승자 무라세 고코모와 지난 베이징 올림픽 슬로프 스타일 금메달인 조이 사도스키 시넛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한국 설상 역사를 쓰고 있는 강심장 유승은이 또 한 차례 기적을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노보드 신성 최가온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최가온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첫 올림픽 메달이 금메달이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가온 선수의 10대다운 귀국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와주실 줄 몰라서 살짝 당황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행복하고 또 너무 감사드려요. 저 할머니가 만드는 육전이 가장 먹고 싶어요. 붓종쿠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밀라노에서 주셔가지고 먹고 와가지고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또 마라탕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또 대학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딜 가나 윤 전 대통령의 깐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때마저도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라 단전과 단수를 지시를 하다라면서 내란 집단으로 함께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이 된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선발대 격으로 소집됐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계획을 듣고 언론사 단전 단수 등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습니다. 계엄 주무부처 장관이기도 했던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엄 선포 직전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만류했던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로부터 너는 예스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독대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허석군 당시 소방청장에게 연달아 전화해 봉쇄 상황을 점검하고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고 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이런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의 존재, 이 전 장관이 지시를 수령한 사실, 또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내각의 수반과 장관으로 정치 여정을 함께 해온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하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가담한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의해 내란 집단으로 지목되며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불명예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죠. 국정 1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마저 책임을 외면하는 가운데 내란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첫 재판부터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주요 기관에 대한 군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군 사령관들이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무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군 투입 지시에 왜 의문을 갖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되묻고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국회 봉쇄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청장의 증인과 또 직원들, 법을 좀 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부하 탓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결국에는 비상계엄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국무위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국정 1인자를 포함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혐의 재판부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날도 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자를 향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아직은 조용한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구속된 지 2달째에 접어든 김건희 씨는 지지자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안가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긴 추석 연휴에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신년 인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각각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김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주 선고를 앞둔 내란 사건 재판부를 향한 자극을 피하려는 거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설을 맞아 떡국을 먹을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설 당일 아침에 떡국과 함께 김자반, 배추김치가 나오고 서울 남부구치소는 설 당일 점심으로 떡국과 함께 오징어 전 무침과 잡채를 배식합니다. 별다른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외부인을 접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교정당국이 연휴 동안 수용자 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엔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아직 뚜렷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AI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한쪽에선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거대 기업들은 거품론을 일축하고 올해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연초부터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며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공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세계 주식시장은 AI 거품론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자 AI 업계에 거물들이 잇따라 나서 거품론을 일축하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The AI bubble comes about because the investments are large. And the investments are large because we have to build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all of the layers of AI above it. 실제로 거대 AI 기업들은 올해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 최대 1,850억 달러, 2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7 years into our journey as an AI-first company, we are at an exciting inflection point. 일단 이 가운데 200억 달러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 조달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알파벳에 더해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5대 기업들이 올해 AI 투자를 위해 발행할 채권의 규모는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발행 규모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채권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오픈 AI나 XAI 등은
전략적 제휴나 사모펀드 대출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투자 열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1990년대 닷컴 버블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And as opposed to the dot-com bust, that was financed by some debt and by a lot of 1,000 companies forming. AI is very financeable.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면 2030년까지 매출을 100배로 늘려야 한다는 경고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인공지능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질병 진단의 정확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특정 인종과 피부색에 치우쳐 있을 경우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부에 생긴 치명적인 암 흑색종. 이 병을 의료용 인공지능이 진단한다면 누구에게 더 정확할까? 결과는 피부색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근 캐나다 구엘프 대학 연구진은 의료용 인공지능이 환자의 피부색에 따라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밝은 피부색 환자의 흑색종 진단 정확도는 90%를 넘겼지만 피부색이 어두운 환자는 60에서 7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피부 위의 병변을 단순한 점이나 색소 침착으로 오인해 암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인공지능이 배운 교과서, 즉 학습 데이터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피부질환 데이터셋을 살펴봐도 70% 이상이 밝은 피부색 자료입니다. 반면 어두운 피부색 데이터는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인공지능이 유색 인종의 병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 생명이 된 셈입니다. 현재 AI의 검증이 사진을 맞추기와 같은 실험적인 조건에서만 검증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걸 잘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걸 잘 증명해낼 수 있어야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쓰이는 날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용 AI 설계 단계부터 인종별 데이터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섬을 주제로 처음 열리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여 개 국가와 국제기관의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매력을 가진 국내 섬만 3,390여 개. 이 섬들을 주제로 한 세계섬 박람회가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열립니다. 전남은 우리나라의 섬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수는 365개의 섬을 가졌으며 교통과 숙박, 인프라 등을 잘 갖춰져 있어 섬 박람회 개최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여수의 해상국립공원과 365개의 섬에서 펼쳐집니다. 박람회장이 들어서는 돌산도엔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전시관 8곳이 조성됩니다. 이번 2016 세계 섬 박람회 여수 저는 굉장히 특별한 박람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굉장히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3곳과 25개 국가의 참가도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객 300만 명을 목표로 국제 크루즈를 유치하고 KTX와 여객선도 증편할 계획입니다. 섬 관광 특화 상품들도 함께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도 정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2달 동안 열립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기 연천 DMZ 부근의 한 폐터널에서는 중력을 거슬러 거꾸로 자라는 역고드름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뜻 자연이 만든 예술품 같지만 그 속에 전쟁의 아픔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 은빛 얼음 기둥들이 빼곡히 솟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대를 꽂은 듯한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크기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거꾸로 자라는 역고드름입니다. 이 터널은 일제강점기 경원선 철도의 일부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탄약구로 사용됐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생긴 천장의 균열로 물이 스며들었고 영하의 날씨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중력을 거스르는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차가워지면 이게 끌려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막대처럼 줄줄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역고드름을 볼 수가 있어요. 터널엔 해가 잘 들지 않아 3월 말까지도 역고드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DMZ 접경을 따라 걷는 평화누리길 12코스, 통일 이음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철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드라이브로 인근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 코스입니다. 봄에는 꽃길, 그리고 가을에는 역사와 유적길, 그다음에 겨울에는 역고드름, 그다음에 철새 탐족길 등 다양한 사계절별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역고드름 터널을 분단의 아픔과 자연의 신비를 잇는 핵심 테마 관광 코스로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른 아침 성묘 가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6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릅니다. 일교차가 큰데요. 특히 대구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많은 눈이 내린 강원도는 곳곳에 빙판이 예상되고요. 영남은 다시 대기가 건조해집니다.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6.3도, 그리고 부산은 4.4도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춘천이 8도, 청주도 8도, 대구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맑고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